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술 관료적 수준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인간으로서 보이는 어떤 기품, 존엄, 품격 이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육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이 디그노크라시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1년 정도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죠. 저자가 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잘 몸에 와닿지는 않죠. 메리토크라시가 어쩌고 무슨 디그노크라시가 어쩌고 하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강력한 일종의 지원자가 미국에서 탁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제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여기 있네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거 읽어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내가 한 무슨 강연을 봤을 리도 없고, 예? 봤을 거예요. 봤나요? 본 것 같아요? 네. 봤을 리도 없고 그 책을 읽었을 리도 없는데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의식이 같다는 거예요. 저와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뛰어난 통찰력, 아주 정치한 논리, 그 다음에 아주 풍부한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매료됐습니다. 제가 샌델 교수한테.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 책이 훨씬 잘 썼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여기서 저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능력에 의해서 한 사회의 부와 권력을 보상받는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까지 처참한 야만 사회로 만든 그 근원에 있는 게 바로 능력주의다. 이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원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죠. 저보다 훨씬 센 얘기예요, 이 책이. 그런데 이 제목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너무나 죽여놨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 뭐예요? 이 제목은 너무 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원래 제목이 The Tyranny of Merit예요. The Tyranny of Merit. 이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정의, 아니 메리트니까 능력의 폭정 정도가 되겠죠. 타이러니니까 타이런트 하면 폭군이죠. 네, 타이러니 폭군의 정치예요. 폭정 정도 될 겁니다. 능력의 폭정, 이 말은 확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번역을 했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렇게 편하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럼 확 들어오죠. 능력주의가 폭군이란 얘기예요.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은 미국 사회를 다 때려부신 폭군은 능력주의다, 이 얘기예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놀랍고 파격적인 책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놀라셨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을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미국이란 사회가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이상, 그것을 현재 이루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처럼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미국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좋게 보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인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받은 충격은 크죠. 코로나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것은
미국 사회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80%가 제3세계만도 못한 그러한 나라라는 걸 딱 봤죠? 놀라운 거죠. 미국 사회에 하층민들이 보이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죠? 노마드랜드라는 게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죠, 작년에.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몰락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지요. 예, 한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어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그야말로 만행을 벌인 모습들을 봤죠? 그걸 보고서 너무나 한국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게 똑같네. 저게 우리가 그야말로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민주주의의 아주 모범국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사실은. 유럽인들은 대체로 미국을 알죠. 예,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대체로 유럽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의 폭이 대단히 넓다. 그리고 그것은 배울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에 반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뭐 보험이라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 보장이 안 돼 있고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대부분 유럽에선 미국을 사회적 지옥이라고 많이 불러요.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유럽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도 굉장히 놀란 거죠.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장을 보일 줄은 몰랐던 거죠. 미국의 복지가 이렇게 흡수하고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파괴되는 그러한 제도인지 우리도 몰랐죠? 예, 우리만 놀란 게 아닙니다. 샌델 교수가 엄청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학과 교수잖아요. 정치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미국 사회에 이 정도의 야만성이 숨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자기가 놀랐던 그 원인에 대한 탐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야만 사회에 있을까? 그 답은 뭐예요? 이러한 야만을 만든 것은 바로 미국 사회의 경쟁 교육과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지금 한국 사회 모든 교사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그대로 보여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입니다. 똑같아요. 한국과 미국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미국이죠. 어떤 사람은 한국을 미국 사회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논문에서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 미국화란 말은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가 그대로 다 미국 거고요. 제도의 미국화. 두 번째는 한국인의 영혼.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욕망하는 것, 꿈꾸는 것 미국인과 똑같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한국인의 영혼의 미국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은 정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샌델 교수의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똑같구나 하는 걸 금방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샌델 교수의 주장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왜 능력주의가 폭군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사회인 거 아시죠? 갈등이 심한 사회인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심한가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못 놀게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차별이 심하고 정말 아파트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건 정말 고약한 차별이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바로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 사람도 모르는 정도로 그러한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그냥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올해 초에 이러한 갈등의 정도를 측정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가 있었어요. 그게 입소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국제 비교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런 데가 입소스, 갤럽, 휴 리서치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하죠. 그 입소스란 데랑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좋은 명문 대학이죠. 그 안에 런던 정책연구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같이 공동 조사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하는 것을 28개국 성인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28개국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12개 항목에 걸쳐서 갈등의 정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12개 항목. 이 12개 항목 중에서 한국이 무려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7개 항목에서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비교가 됐습니다. 28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7개 항목이 어디겠어요? 첫째, 빈부 갈등.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두 번째 뭐겠어요? 이념 갈등. 이건 우리가 좀 예상한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한 나라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 간의 갈등. 이것도 1등이에요. 네 번째는 종교 갈등이 또 1등입니다. 다섯 번째가 남녀 갈등. 남녀 간의 성별 갈등이 또 1등이래요. 여섯 번째가 세대 갈등.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 또 1등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겠어요? 학력 갈등. 대학을 나온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대학 사이에 소위 명문대학,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의 학력을 가지고 차별하는 데서 일어나는 갈등. 이 7가지에 있어서 1등이에요. 세계 1등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표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심하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이것을 28개국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국이 1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세계가 인정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조사한 것을 문화전쟁 지표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문화전쟁. 다시 말하면 한 사회 내의 개별 집단 간의 일종의 문화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나라인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입소스, 문화전쟁 이렇게 두 개 키워드를 넣으면 자세히 나오고요. 그 안에 또 어떤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로 또 어떤 이유로 한국이 1등인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갈등이 심각한 그런 나라인데요. 이러한 나라에서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념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좌우, 보수, 진보, 여야, 남성, 여성,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념이 뭐예요? 능력주의예요. 한국에서. 이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능력주의가 한 나라를, 한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책은 굉장히 도발적인 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 능력주의가 한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지금 샌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이 능력주의의 문제를 악화시킨 최악의 그러한 원인 제공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겠어요?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했죠? 그동안 뭘 했어요? 가는 곳마다 You can make it if you try. 모든 연설에서 You can make it if you try 이러고 다닌 거예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려요? 그렇죠. 예. 이 말을 그냥 겉으로 들을 때는 무해하게 들리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노력을 격려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죠. 그러나 이 말이 품고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거죠. 너의 모든 불행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왜 근데 자꾸 사회를 향해서 그걸 사회 문제를 삼는? 너의 잘못인데. 사실은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버락 오바마의 경우에 이 말을 8년 동안 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능력주의의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서 내세우는 보수적인 이념인데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이면서 이 능력주의를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날 봐. 미국 사회란 건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곳이야. 이러면서 나는 흑인이지만 대통령까지 됐잖아. 내 처를 봐. 미셸 오바마는 내 처는 나보다 더해. 저긴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노동자 집안의 딸인데 노력하니까 스탠포드 나와서 하버드 나와서 이렇게 변호사도 하고 퍼스트레이디도 하고 하잖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 칼이 됐다는 거예요. 가슴을 찍어 내리는 칼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삶의 벼랑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죠.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가 장기화되면서 노동 집약적인 그러한 산업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이건 노동 집약적인 곳이죠. 이런 곳이 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하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실업자만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기계들은 다 녹슬고,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는 말까지 생긴 거죠. 녹슨 지대, 러스트 벨트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특정한 지역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실업지대가 돼버린 그러한 곳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도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 말을 듣는 이 사람들. 결국 이러한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 이것이 트럼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굴욕감과 분노, 이것이 계급적 증오보다 더 컸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찍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가 될 때는 이 러스트 벨트에서 70%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승부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분석이 나올까요? 샌델 교수의 분석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보태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비트는 자리가 많아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세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능력주의 사회로 바뀐 것을 당연히 발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한 결과 우리가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 이제는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샌델 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세 때 신분제 사회보다 더 끔찍한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의 능력주의 사회가. 이거 완전히 뒤집는 얘기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중세 때의 신분제 사회,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크라시라는 표현을 쓰죠.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이죠. 아리스토크라시에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세 사회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 하에서 이 귀족들의 태도가 어땠나요? 중세 말이 되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중세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계몽주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 이성의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죠. 이것을 그 당시에 귀족들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말이 되면 귀족들, 왕족들, 또 영주들, 이들도 전부 계몽주의 세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이미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게 과연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계몽영주, 계몽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몽영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계몽군주 많이 들었죠? 이게 바로 중세 말의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중세 말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내가 이걸 누리고는 있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야.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이 사회 속에서 지배를 당하는 자, 중세 말에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누구겠어요? 시민들이죠. 새로 형성된 이 시민계급들. 이들은 당연히 이성의 힘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과 싸운 거죠.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와 권력,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저항을 했죠. 비판과 저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판과 저항. 이 비판과 저항이 결국은 폭발적으로 분출한 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프랑스 대혁명이죠.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역사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 하에서는 그 사회의 지배자들도 자신이 누리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또 지배를 당하는 자들은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메리토크라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능력주의 사회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중세 말의 귀족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샌델 교수는 휴브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휴브리스. 아마 휴브리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영어도 희한한 용어예요. 예, 저는 에로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오만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에로건스란 말은 알잖아요. 그죠? 영어에 에로건스 하면 오만하다는 거죠? 오만이란 말을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휴브리스란 말 쓰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독일어에는 이 말을 많이 써요. 휴브리스란 말은 히틀러를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히틀러스 휴브리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히틀러의 오만함 이런 표현을 독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히틀러의 오만함은 어떤 오만함이에요? 이것은 거의 과대망상적 오만함이죠. 게르만족이 입만 열면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아무도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그걸 외치는 게 히틀러의 오만함 아니에요? 과대망상적 오만함. 이게 휴브리스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샌델 교수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휴브리스, 정말로 과대망상적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감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오만한 인간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나와서, 내가 예일 나와서 내가 누리는 것인데 뭐 잘못됐어? 전부 이런 태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 속에서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은 저희가 조금만 뒤를 돌아봐도 생각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가 한 40년 됐는데 초기만 해도 어땠나요? 한 40년 전에. 그 당시에 CEO들이 받는 임금이 평균 임금의 5배, 10배 정도였어요. 그때 한 10배 받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10배를 받나?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몇 배를 받나? 지금 몇 배 받아요? 500배, 800배를 받아도 사람들이 무뎌졌어요,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500배, 800배를 받는데도 무뎌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마어마한 불평등에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국의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 전체 부의 절반보다 많다는 거예요. 3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이 정도의 불평등은 역사상 없는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사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조금도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태도. 모두 내가 잘나서 이룬, 내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룬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이에요. 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패자. 이 부분이 저는 샌델 교수의 이 책 전체에서 백미라고 봐요. 백미. 패자들의 태도. 패자들의 태도가 놀랍다는 거예요. 왜 놀라워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패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패자들이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기를 응징한다는 겁니다. 패자들의 태도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뭐 해서 모든 걸 스스로 자신의 탓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는 형태로 패자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응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샌델 교수는 death of despair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death of despair, 절망의 죽음, 절망사, 절망으로 인한 죽음이 미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사회의 기대 수명을 떨군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라는 건 다 느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절망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원인을 가진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내는 불행에 대해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이 사회적 모순은 유지되면서 개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순은 계속 간다는 거죠. 놀라운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는 그 절망사의 규모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절망사로 죽은 사람들, 이 절망사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자살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뭐겠어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의한 죽음, 이것도 포함을 해요. 이것이 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에 생겨난 죽음이라는 거죠. 이 절망사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나와 있어요. 예, 15만 8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절망사로 죽은 인구가 15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한 사회를 파괴하는 양상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턱없이 오만한 그러한 인간들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전혀 없는 엘리트 계급이 처음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두 번째는 바로 그 패자들, 모든 불행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기를 응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바로 한국 사회가 떠오르죠? 우리가 18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17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가 우리를 앞질렀어요. 그 한 해 빼고 2017년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망한 나라예요. 망한 그 해예요. 그 해에만 리투아니아가 우리를 앞섰어요. 지금 또 세계 1위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살의 원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한국인들이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지금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맞서서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응징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잠을 많이 잤어. 전부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려요. 이 정부도 똑같죠.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작년에 또 우리가 1등한 거 아시죠?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를 했을 때 이 정부에서 내세운 원인은 뭐겠어요? 제가 KBS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집어 던질 뻔했어요. 뭐라 그래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모방자살 얘기를 해요. 모방자살. 아, 올해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자살해서 따라 죽었다. 베르테르 효과 아시죠? 베르테르 죽음에 그러한 모방하는 많은 죽음이 따랐다는 거죠. 맨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KBS 뉴스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증을 떨쳐야 되고 우울증을 떨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헬스장을 보여줘요. 헬스장. 해결책으로 헬스장. 와, 이게 공영방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수준이고요. 이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는 수준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샌델 교수 이야기는 능력주의가 파괴하는, 능력주의가 폭군인 두 번째 상황은 뭐겠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바로 dignity of work,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일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경멸과 비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존경과 인정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경멸과 비하의 대상이 되나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일수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로 비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의 존엄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사회 문제일까요? 바로 한국이 떠오르죠? 네, 한국은 더 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일을 하는 인간들, 무슨 증권이니 주식이니 이런 인간들이 더 존중받아요.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게 지금
능력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The Last Acceptable Prejudice란 말도 너무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주의라고 하는, 능력주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학력주의로 나타나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맨 이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편견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샌델 교수는 주장하는데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 과거 한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보편적인 학설이었어요. 그렇죠? 한 50년 전엔 어때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이런 편견이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학력주의가 샌델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The Last Acceptable Prejudice, 마지막으로 지금 허용되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 이제 이것을 없애면 그런 더 이상 그런 학력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썩 흔쾌하지는 않죠? 미련이 좀 남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거기 가서 스카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래도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능력주의를 타고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남죠? 샌델 교수는 뭐라 그래요? 그거 환상이야.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는 근거를 대고 있죠. 분명한 현실적인 그러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계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가? 그걸 계급 분석을 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들과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들 중에서 누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1%. 그렇죠. 1%가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이미 학력 계급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학력 계급 사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심지어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과거에는 신분을 가지고 세습을 했죠. 지금은 학력을 가지고 세습을 한다는 거죠. 그 세습의 내용만 달라졌지 세습의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샌델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미국 사회를 이런 류의 능력주의가 파괴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다시 올바른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능력주의 사회를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학 입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작년부터 대학 입시 없애야 된다, 그죠? 또 대학 서열 체제 없애야 된다, 대학 등록금 없애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왔어요? 저자가 저게 교육을 모르고 한국 현실을 모르고 그야말로 정신없는 몽상가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샌델 교수 덕에 제가 그 몽상가의 누명 많이 벗었어요. 미국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샌델 교수의 이야기도 제 얘기와 거의 같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일정한 자격시험만 보고 이걸 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첨에 의해서 대학을 보내면 된다. 차이 없다. 일정한 정도의 자격시험만 붙으면 사실은 그 사이에 능력 차이, 그거는 환상이야. 능력 차이가 어디 있어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저는 100% 동의해요, 샌델 교수 말에. 그래서 샌델 교수는 결국은 본인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뭐죠? 능력을 끝까지 천착해 들어가 보면 능력이 다 과연 뭘까요?
네, 끝까지 천착해 들어갑니다. 샌델 교수가 말하는 능력의 본질은 뭐예요?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운, 럭. 사실은 능력의 본질은 럭이야. 운, 노력, 천만에. 그것이 주는 영향 거의 없어. 운. 어떤 운이에요? 첫째, 머리가 좋게 태어났어. 생물학적인 운이 있는 거죠. 네? 둘째, 부잣집에 태어났어. 네? 사회적인 운이 있는 거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고시를 9번 보겠어요? 네? 뭐 다른 사람 불가능한 거죠. 뭐 다 운이 좋은 거죠. 네? 여러분, 손흥민이 한 200년 전에 태어났어요. 200년 전에.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흥민이가? 농장에서 있었고. 지금 흥민이가 왜 이렇게 날려요? 네?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네? 그러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축구를 다 이런 미디어에 의해서 중계방송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흥민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예, 시대적인 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천착해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세 가지 운, 생물학적인 운, 사회적인 운, 시대적인 운, 이 세 가지가 적절히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개인의 아주 독특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죠. 여러분, 스카이에 들어간 아이들이 똑똑한가요? 똑똑한가요? 저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스카이에 들어간 아이들이 분명한 것은 뭐겠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예, 한국 교육에 가장 잘 적응했다, 이거예요. 그건 제가 부정을 안 해요. 한국 교육에 가장 잘 적응한 아이들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제가 중앙대에서 지금 학생을 가르친 지가 22년이 됐어요. 제가 중앙대 가기 전에 4년 동안 서울대에서 주로 강사를 했어요. 주로 대부분 서울대에서 강사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서울대 아이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에서 제가 4년 있으면서 저 아이는 천재다, 이런 아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강박적으로 성실해요. 강박적으로. 이건 무슨 그렇게 막 성실하게 뭘 할 일도 아닌데 뭘 말만 하면 너무나 성실하게 깜짝깜짝 놀래요. 에?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육권 아이들에게 그런 강박증을 심어놓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실제로 서울대 아이들의 48%가 최근에 나왔죠? 우울증 상태에 있대잖아요. 우울증 상태. 걔들도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하느라고 엄청나게 내적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도 꼭 승자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불안이에요. 그 아이들도 늘 그 불안이 자신의 성격 구조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 자체가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이 된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한 4-5명 정도, 이놈은 천재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들 봤어요. 예. 걔들은 어찌 보면 그런 강박적인 삶을 덜 살아서 자기 안에 있는 천재성이 좀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을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우리 교육이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한국의 이런 반교육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가, 이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게 그 개인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샌델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예. 이쪽이?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분명한 것은 지금 요거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코로나 옐로우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첫 번째 경고는 너무나 분명하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는구나. 그건 정말 귀한 가르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 혼자 건강할 수는 없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안전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돼.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못 배운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Society without the social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는 사회인데 사회적인 것의 가치가 거의 없는 사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가치가 경시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한 지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지표도 있어요. 지금 OECD 안에서 사회관계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회관계지수. 이게 뭐겠어요? 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공동체의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회관계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예요. 신뢰도. 다른 구성원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거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한국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OECD 통계를. 몇 년째 계속 꼴찌예요. 두 번째는 의존도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서 믿고 의지할 이웃이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사회로서 이미 내부적으로 완전히 내파되어 있는,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문화전쟁 세계 1위와 연결되어 있죠. 갈등이 워낙 크고 차별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인간들 하나하나가 다른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과 그 다음에 각자 도생, 승자 독식, 이런 논리가 한국 사회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배해온 거죠.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저는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불온시되고 낙인이 되는 사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회는 전 세계에 없어요. 사회적이란 말이 어느 사회에서나 존중되고 이것이 중시되는 게 대부분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넌 좀 소셜한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나를 이상하게 보나? 내가 이상하게 보였나? 이러죠? 빨갱이? 그렇죠. 나를 빨갱이를 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좀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은 정당명 앞에 소셜이란 말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결론은 넣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당명을 가진 그런 당이 된 거예요. 정의당이 뭐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독일 사례만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의 경우는 소셜하지 않다. 이 말이 서양어에서는 앞에다 어를 붙이면 대체로 그렇게 되죠. 영어로 asocial, 소셜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독일 말로 그걸 아조찌알 이렇게 읽어요. 아조찌알. 독일 말로 읽을 때는 이 아조찌알이란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사회적이지 않다. 독일인들이 쓰는 최악의 욕이에요. 독일에서 어떤 사람한테 너 아조찌알하네? 이러면 쌈납니다. 그것은 미친, 인간 이하인 이런 뜻이에요. 제일 심한 욕이에요. 아조찌알은 말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소셜이란 말이 불온시된 말이고 독일에선 소셜하지 않다는 말이 욕인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면 너희의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Republic without the public이에요. 네? 이건 제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헌법 제1조에 뭐라고 해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은 공화국인데 the public, 공적 가치라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 가치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정부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니까 한국인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받고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정부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이런 걸 잘 보도하지도 않아요. 외국의 사회가. 제가 이걸 독일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와 독일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작년 초부터 시작됐죠? 작년 초에 이미 독일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대응 예산을 따로 짰어요. 코로나 대응 예산을 따로 짰어요. 얼마 짰을까요? 독일 정부에서. GDP 대비 30%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짰어요. GDP 대비 30%. 그게 얼마나 될까요? 약 1조 유로예요. 1조 유로. 1350조를 짰어요. 1350조.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딱 짜고 나서 재무부 장관이 딱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와 싸움이 시작됐다. 굉장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도시 봉쇄가 있을 거고, 차단이 있을 거고, 또 영업 제한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 모든 손실의 90%를 국가가 맡겠다. 그러니 국가 믿고 따라와 달라.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믿는다. 딱 이런 거. 지원이 최선의 방역이다. 이걸 지킨 거예요, 독일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2년이 됐지만 독일에서 이걸로 피해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중소 자영업자 상공인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달쯤 전에 위드 코로나 이런 주제로 KBS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취재해서 시사기획 창의란 프로 아세요? 거기서 이걸 한번 다루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봤어요. 그걸 보니까 최근에 베를린에 있는 그런 미장원, 미용실을 주로 이렇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 있냐? 3명 있다. 몇 명 잘랐냐? 안 잘랐는데? 얼마나 손실 없는데? 이런 거. 손실 없다. 한 명도 회복시키지 않고. 우리가 다 국가에서 주는데. 너무 우리와는 다른 거죠. 지금 우리는 손실보상금이라고 준다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 네? 2조 3조예요. 2조 3조. 무슨 장난을 쳐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요? 그러니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50조 이야기가 나오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100조를 편성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서 1350조를 편성하려고 하니 독일이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따르겠죠? 얼마를 부채를 졌을까요? 부채를? 25%를 졌어요. 독일은 부채를 많이 안 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 이것 때문에 25%를 졌더라고요. 선진국 평균 부채가 몇 프로겠어요? 21%더라고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몇 프로 졌어요? 부채를? 4% 졌어요. 4%. 선진국 평균이 21%입니다. 그거를 재무장관이 또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홍모식이라고 있죠? 예, 이 사람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국가부채 최하위야. 40%밖에 안 돼.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135%예요. 예? 135%.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부채는 가장 낮고요. 뭐가 가장 높아요? 가계부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110%를 넘어섰잖아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빚을 지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습니다. 민주 시민국이에요. 시장국이에요. 시장국. 제가 장명을 해봤어요. 모든 걸 시장에 맡겨요. 민주주의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는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정부를, 이 정부만이 아니죠.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런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레스 푸블리카에서 온 말이에요. 레스 푸블리카. 레스란 말은 sing이란 뜻입니다. sing. 그러니까 더 퍼블릭 sing이란 뜻입니다. 리퍼블릭 자체가 공적인 것, 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의미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공적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economy without ecology.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코노미만 있고 이콜로지가 없어요. 생태적인 감수성, 생태적인 상상력 전혀 도착을 안 했어요. 아직도. 이건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너무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른들을 믿는 것이다. 어른들 믿지 마라. 어른들 믿으면 너희들 미래는 끝이다. 특히 한국 어른들 믿지 마라. 한국 어른들은 너희들 미래에 관심 없다. 너희들 미래는 스스로 너희들이 타개해야 된다. 왜? 한국에 지금 어른들이 보이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보세요. 이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담론이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인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근거를 실제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몇 프로 발전,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탈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성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세계적 흐름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던 거 아시죠? 독일 총선의 최대 이슈가 뭐였겠어요? 아세요? 네, 최근에 독일 총선에서 나타난 이슈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그 이슈의 비율을 보도한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어요? 무려 46%가 생태 기후변화. 46% 지난 총선. 그리고 두 번째가 32%. 그게 코로나 대응이에요. 코로나 대응. 세 번째가 경제 성장, 또 경제 불평등 문제. 이게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생태 문제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를 생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오늘의 추세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자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네?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보셨나요?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그 대학원생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는 독일 유럽 학과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1월 달에 베를린에 어학연수를 보내요. 한 달 동안. 작년에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 갔다 온 아이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베를린에 가니까 쥐리히에 있는 자기 스위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가니까 베를린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쥐리히에서 베를린으로 왔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8시간이 걸린대요. 쥐리히에서 베를린까지. 그리고 기차 요금이 약 150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20만 원이 좀 넘어요. 독일은 기차비가 엄청 비쌉니다. 한 20만 원 정도 넘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오고 1시간. 50유로밖에 안 해요. 거기도 저가 항공이 많습니다. 유럽도.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이죠. 이 쭈리히 애가 뭐 타고 왔겠어요? 기차. 네,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유럽 애들은 뭐라 그래요? 네? 가격 대비 가성비라 그러죠. 유럽 애들은 이 가성비란 개념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코노미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이컬러지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거죠.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컬러지, 생태 환경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돈으로 계산하죠.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환원한 나라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칼 폴란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아주 저명한 사회 경제학자가 있어요. 거대한 전환. 네, 거대한 전환인 거 썼죠? 대단한 책이죠. 이 거대한 전환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사탄의 맷돌이란 개념이에요. 사탄의 맷돌.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끔찍한 측면은 자본주의는 사탄의 맷돌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본주의는 모든 가치를 이 자본주의의 맷돌에, 이 사탄의 맷돌에 돌려내면은 딱 하나의 가치로 환원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금전적 가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많아요. 윤리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 그렇죠? 생태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 이런 많은 가치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로 돌려버리면 딱 금전적 가치 하나로 환원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자본주의야말로 이 사탄의 맷돌이 너무 커요. 모든 것들이 금전적 가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생태적인, 사회적인 이런 관점의 한국에서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가서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